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 쉰에 가까워지고 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최강 엄마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모두 내 마음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앞으로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제가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은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제 사연은 대한민국에서 눈칫밥을 먹고 살아온 며느리의 인생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는 이유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본인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럼 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변두리의 낡은 주택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싫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며 저와 동생을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집은 좁고 오래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늘 정성껏 집안을 꾸리셨고 우리 남매에게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간단하게 말로만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몇 줄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전부 설명되는 기분이 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보다 고생을 하셨고 우리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셨죠. 우리 엄마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말고 우리 남매를 낳지 말고 그렇게 엄마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안타까웠습니다. 단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의 지난 날들이 전부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였지요. 어릴 적 냉장고가 고장나 반찬을 보관하지 못하던 날이 있기도 했습니다. 반찬을 미리 해두면 상할 것이 뻔했기에 저희는 먹기 편안한 김만 내내 입에 달고 살았지요. 김 아니면 라면이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배가 고팠고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넘쳤었어요. 그때마다 이웃 어르신들이 반찬을 나눠주셨었죠. 그건 우리 엄마 인품이 착해서 또 우리 엄마가 어르신들을 잘 살펴보고 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보답이었습니다.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한 줌도 그 시절 저희에겐 큰 도움이었거든요. 겨울이 되면 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집안은 늘 냉골이었고 그럴 땐 잘 작동도 되지 않는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펴고 어머니, 동생과 함께 꼭 붙어 잠을 청해야 했죠. 그 좁은 장판 위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버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각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져.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맨날 잘해주는 것도 없는 엄마가 뭐가 좋다고 그래?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엄마 닮아서 고생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 하는데. 엄마가 힘든 거 나도 알지만 그래도 엄마랑 함께 살 수 있어서 난 행복해. 그니까 엄마도 우리 보고 힘냈으면 좋겠어. 그 시절 어린 마음에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장난감을 자랑할 때도 맛있는 도시락을 들고 다닐 때도 부러운 마음보다는 나는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속으로 되뇌곤 했지요. 우리 집은 분명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한 집이었어요. 환경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봤다면 아마 우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더욱 지치기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냈어요. 사람의 일은 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며 가끔은 충격적인 말도 들려왔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살고 그래? 요즘은 말이야 고아원 시설이 또 잘 되어 있대. 아직 젊잖아. 애들이 둘이나 딸려 있으면 어느 남자가 시집 오라고 부르겠어. 애들 고아원에 맡기고 그냥 새 출발해. 아이 그렇게 젊은데 과부로 살면 뭔 재미야? 지금 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 말 조심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고요. 으이그 책임감이랑 뭐 행복이 밥 먹여줘?
다는 세댁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동네에 오지랖이 넘치는 사람들도 많았죠. 조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저희 남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사나운 시선을 수도 없이 보내도 말입니다. 그중 특히 외할머니는 저희 남매를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딸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어린 저희에겐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저희를 보고 혀를 끌끌 차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저 짐덩이들을 안고 살 거야? 어? 나는 말이다. 내 딸이 행복한 게 최고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 뻔뻔하게 나를 찾아와? 어? 엄마한테 내가 최고이듯이 나한테도 내가 낳은 자식들은 최고야. 내가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울 거야. 엄마는 말 그대로 무리를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들이 피하는 일, 힘든 일, 험한 일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 하셨던 슈퍼우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청소일도 새벽 배송도 마다하지 않으셨었어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라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는 듣고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내 몸이 망가지는 것보단 차라리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건강이 악화되었고 허리 디스크로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집안 형편상 저는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식당으로 향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대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공부할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엄마가 금방 회복해서 일하러 나간다니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엄마 오른팔이니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서빙을 했습니다. 동생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동생이 학원에서 밝게 웃으며 돌아오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해요. 저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삶의 중심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웃으면 저도 웃었고 가족이 아프면 제 마음도 함께 아팠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 자체가 제겐 행운이었어요. 저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가난하면 할수록 공부에 집착하게 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악으로 버티며 책을 붙잡았어요. 물론 제 동생은 달랐습니다. 사춘기가 조금 삐딱하게 찾아온 탓인지 공부에는 도통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타이르고 제가 옆에서 도와줘도 한동안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달랐습니다.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집을 책임져야 해. 그런 마음 하나로 살았어요. 책상 앞에 앉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손끝은 저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저는 제 미래를, 아니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죽어라 공부한 끝에 저는 회계 관련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에 강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이었기에 잘 맞았어요. 일할 땐 언제나 이성적으로 실수 없이 계획대로 처리하려 노력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차갑지만 믿음 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가족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동생 생일에는 회사에서 받은 케이크 쿠폰을 몰래 챙겨와 작은 초 하나 꽂아주곤 했어요. 네가 이제 20살이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 뭐 청승맞게 아파 얘기야. 누나 나 생일인데 그런 우울한 얘기하지 말자. 케이크 초 불면 안 돼?
아, 이거 비싼 케이크인데 뭘 이런 걸 사왔어.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내가 내 동생 생일에 케이크 하나 못 해주려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는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예전보단 덜 무리하시고 동생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덕분에 저도 한 걸음 물러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사춘기를 조금 비뚤게 보내긴 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동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저는 취업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직장에서 일 처리를 하다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인상은 꽤 괜찮았습니다. 외모도 수수하면서 단정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은 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제가 많이 취했었나 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는지를 남편에게 줄줄이 털어놓았더라고요. 듣기 싫고 지겹고 우울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묵묵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가족 책임지며 살아온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저는 사랑보다는 안정감을 택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섣불리 마음을 주고 결혼을 결정했던 탓이었을까요? 시댁과의 사이는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과는 자주 왕래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무난한 편이었지만 딱히 살갑지도 않았죠. 큰 충돌은 없었지만 서로를 그저 의무적으로 대하는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결혼 2년쯤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요구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김장은 같이 하자꾸나. 자고로 그런 날이라도 같이 힘을 모아 일을 해야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법이야. 처음에는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래야 정이 붙는 거라고 말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아휴,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김장 담그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네. 이런 건 며느리가 다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해. 응? 예전처럼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말이야. 김장은 어느 날부턴가 제 몫이 되었고 명절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부엌에 꽂히지. 저는 네가 붙인 게 제일 맛나더라. 네, 어머님 좀 쉬세요. 저는 명절에 앉을 시간도 없이 서서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게 처음에는 예쁨 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져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으셨고 칭찬은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 몫에 욕심을 냈으면 냈지 저에게 양보를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1년에 몇 번 없는 명절이고 어머님께서 일을 자주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 요즘 힘들어. 시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내가 다 맡아서 하는 느낌이야.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렇잖아. 우리 엄마도 며느리 시절에는 그랬다니까. 매일매일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유 조금만 참아라.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못내 서운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의지를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몸이고 어른이니 감내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기적처럼 찾아왔던 임신이 유산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제 몸은 물론 마음까지 산산이 부서졌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기보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산을 했단 말이야. 며느리로서 몸조심도 못하고 아유 참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임신을 했다고 유산을 해. 예전에 뭐 몸에 문제라도 있었는데 숨기고 결혼한 건 아니고. 어머님, 아니 어떻게 유산을 한 며느리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깜짝이야. 너 왜 버럭하고 그러냐? 못 잘리는 거라도 있냐? 아니면 그냥 아닌 거지? 얘가
이러니까 더더욱 수상하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때 남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안아주지도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실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항상 시댁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제 친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면서도 시댁에는 아낌없이 지원했어요. 가전제품도 싹 바꿔주고 리모델링까지 해드리더군요. 여보, 왜 친정은 안 도와줘? 우리 엄마도 이제 허리도 아프시고 힘에 부쳐 하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이 그럴 능력이 있으면 해드리면 되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은근히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기도 했죠. 저는 그 사람에게 기대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모든 짐이 다시 어깨 위에 얹힌 느낌이었어요.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자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이상한 모습을 보이신 건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약속을 잊으시거나 제 동생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지고 사소한 일상까지 헷갈려 하시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기 치매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의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고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지킨다. 그렇게 다짐했고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려 탄력 근무제로 바꿨어요. 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단 한순간도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집 근처 요양센터에도 상담을 다녔어요.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는 동생이 휴가를 내고 어머니와 하루를 보내는 식으로 우리 둘은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갔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도 있었지만 곧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현실을 혼동하시기도 하셨어요. 가끔은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예전에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어요. 내가 평생 소원이 뭐였는 줄 알아? 차를 끌어보는 거였어. 남들 차 끌고 다닐 때 나는 버스만 탔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한 번쯤 내 이름으로 된 차 몰아보는 게 꿈이었지.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해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동생과 돈을 반반씩 모아 중고로 제네시스 한 대를 구입했어요. 큰 돈이 들어간 선물이었기에 마음도 뿌듯했죠. 중고이긴 했지만 새 차 같았어요. 자동차 키 역시 예쁘게 목걸이로 만들어 엄마 손에 살짝 쥐어드렸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멍하니 차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울먹이셨어요. 차에 올라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신 듯 뿌듯하고 환하게 웃고 계셨답니다. 아이고, 정말 엄마가 이 차를 끌어도 되는 거야? 나 운전면허만 따고 장롱면허라서 사고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말고 운전은 우리가 해줄게. 대신에 엄마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든지 그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얼굴로 따지듯이 말을 했거든요. 적금 깨서 장모님한테 차 사드렸다고? 당신 미쳤어? 차값이 뭐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해? 당신도 어머님 댁에 가전 바꿔드릴 때 나랑 상의 한 번 안 해놓고 왜 그렇게 말을 해? 아니 그거랑 그게 같아? 차는 몇 천만 원이 들어가잖아. 당신이 시댁 리모델링 해준 거, 가전 새로 사준 거, 가구도 바꿔준 거 그거 다 합치면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이 썼을걸? 그리고 각자 돈으로 알아서 하자며. 남편은 지가 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내로남불 아닌가요? 지는 시댁에 지 돈이랍시고
마구마구 퍼부어주면서 저는 제 용돈 모아서 목돈 만들어다가 남동생이랑 같이 반반으로 차 한 대 뽑은 건데 그걸로 왜 난리를 치냐고요. 제네시스를 구입한 이후 시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근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을 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죠. 차가 멋지더라. 너희가 저 정도 형편이 됐어? 처음엔 별말 아닌 듯 슬쩍 묻는 정도였지만 그 후로도 자주 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한번 몰아보고 싶대. 키 좀 줄 수 있어? 안 돼. 이 차는 엄마 위해서 산 건데. 게다가 내 동생 돈도 함께 들어갔다고.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담긴 차니까 빌려줄 순 없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차를 한 번만 몰아보겠다고 했다가 쭉 자기가 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라는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근데 남편 놈, 지가 한 짓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서운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그거 좀 차 좀 태워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 혼자 산 차도 아니고 동생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우리 엄마만을 위한 차였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탐내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 이야기는 이제 꺼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차랑 가전제품이 같냐고 하대요. 지는 집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가전도 바꿔드렸으면서요. 남편이 막말로 지 돈 가지고 시댁에 그렇게 퍼부을 때 돈 아깝다는 생각 한 적 없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제가 제 엄마를 위해 한 일에는 남편이 왜라는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실 차값을 따진다고 해도 이미 남편이 시댁을 위해 썼던 돈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게 중요한 건 그 차가 엄마를 위한 선물이라는 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치사하다면서 입을 쭉 내밀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땐 조금 호전되는 듯 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 표정도 환해지셨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은 갑자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고 동생과 저를 헷갈려 하셨고 어떤 날은 밥 먹은 사실조차 기억 못하실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잊고 싶은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진행 속도는 약물이나 치료만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정서적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드라이브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적에도 저와 동생을 차에 태우고 음악을 틀어주며 동네 한 바퀴를 도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병원에서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저는 동생과 번갈아 가며 엄마와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달라지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으시고 평소엔 잘 꺼내지 않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다. 내가 이 차를 얼마나 타고 싶었는지 몰라. 네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에 반해서 내가 결혼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엄마가 과거 이야기를 하실 땐 어느 순간 눈빛이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다시 우리 엄마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고 엄마가 잃어버린 자신을 잠시라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기에 저는 그 차를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었고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었어요. 엄마를 위한 차?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해주는 기적 같은 존재였어요. 병원에서도 엄마 증상은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어요. 의사들 역시 이런 경우가 많다면서 자꾸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런 와중에 엄마는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졸랐고 뜻밖에도 올케가 우리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했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올케에게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엄마는 늘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이셨죠. 올케는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자라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그런 올케를 항상 품어주셨답니다. 그래서인지 올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해했고 그런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자주 표현했죠. 제네시스를 사자고 했을 때도 반대는커녕 오히려 찬성을 해주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도 많았을 텐데도요. 올케가 그렇게 엄마에게 마음을 열어주니 저도 자연스럽게 올케와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언니, 저도 이제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건강하실 땐 엄마가 늘 저를 챙겨주셨으니까요. 아휴, 그래도 치매 환자를 모시고 산다는 건 다른 문제야.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진다니까 올케. 저한테는 어머님이 제 친정엄마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엄마가 아플 때 병수발 든다고 생각하면 왜 못하겠어요. 저 잘해볼게요. 그러면 언제라도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해야 돼. 알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힘에 부치면 그때 다시 요양원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꼭 모시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올케가 고맙기만 했어요. 엄마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올케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도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아오셨기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나 무너진 걸까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러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독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약만 먹어야 했는데 엄마가 약 먹은 걸 잊어버리고 또 드시고 또 드셨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조카가 아파서 올케도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 엄마는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차는 제가 잠시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엔 동생이 운전해서 엄마를 드라이브에 모시고 다녔는데 제가 일이 있어 제네시스를 잠시 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 했던 그날 저는 정신이 없어서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두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몰래 주차장에서 차 키를 가져가 제네시스를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차가 사라진 걸 보고 남편에게 물었죠. 혹시 말이야, 주차장에 있어야 할 차가 없어졌는데 당신이 가져갔어? 당장 쓸 일 없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잠깐 쓰고 싶다고 그래서 빌렸어. 아니,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분명 우리 엄마 차라고 어머님이 타는 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급하게 필요하던데 어떡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엄마 아니냐?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고 있어? 금방 돌려준다니까. 잠깐 탄 거야, 잠깐. 당시 저는 우리 엄마 상황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금방 돌려준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네시스를 자랑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제네시스 몰고 다닌다면서요. 멋지지 않냐고 으스대셨다는데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엄마 차잖아요. 차를 돌려달라고 해도 하루만 더 타자 하루만 더 타자 하면서 미루시는데 저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차키 돌려주셔야죠. 저희 엄마 차잖아요. 무슨 차를 말하는 거야? 4873? 그 차 오늘부터 내 거다. 시가에서 며느리 하나 키워놨더니 이제야 제값하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잘 키웠더니 나한테 효도한다는 소리지 무슨 소리야. 아니, 사돈어른 치매잖니. 운전은커녕 차가 뭔지도 기억을 못하실 텐데 이렇게 좋은 차가 왜 필요해? 그래도 그 차 이제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막말로 네가 용돈 모아서 샀네 어쩌네 했지만 그 용돈은 누가 준 거냐? 우리 아들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아들 돈도 들어간 거지? 어머님, 그거랑은 다르죠. 어머님 댁에 있는 가전들이 어머님 아들 돈으로 산 거고요.
아유, 아무튼 이 차 이제 내가 쓰마. 어차피 뭐 치매 노인 애가 타고 다니지도 못할 차인데 차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타야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 돈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 동생도 함께 마련한 소중한 차였어요. 무엇보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셨는데 그걸 자기 것처럼 말하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며느리 하나 키워놨다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할 정도니까요.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모은 돈에 제 동생 돈도 반이나 들어갔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치매인 우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면서 차의 가치를 운운하는데 그 가치야말로 우리 엄마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남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했죠.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데. 그 차 나도 필요해. 이제 돌려줘. 어머님께서 안 주시니까 당신이 가지고 오라고. 아이 참 놓친 내 소원도 못 들어주냐. 비싼 차 타고 싶다잖아. 그냥 우리 엄마 줘. 어차피 장모님 타지도 못하잖아.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구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고립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차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더라니까요. 저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고요. 저도 들은 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시어머니께 정말 절친한 짝짝꿍이 잘 맞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경자 아줌마예요. 경자 아줌마한테는 아주 성심이 깊은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도 속이 완전히 썩었더라고요. 저랑 각자의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죠. 한번 시어머니들 모임 자리에 나갔다가 같은 과라는 것을 알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서로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만 말해주는 비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어머니는 경자 아줌마가 갯돈을 들고 날랐었던 이력이 있다 하며 은근히 흉을 보고 한 것들이요. 그런 거를 며느리들끼리 공유를 했죠.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경자 아줌마 며느리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차를 본인 차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은 있는 건지 나한테 알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차량 소유자 변경을 시도했던 기록부터 시작해서 보험 계약자가 저와 제 동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몰래 사용자 추가도 없이 이용을 한 흔적을 확보했고 보험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요즘 세상 좋죠. 전화 한 통에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거기다가 경자 아줌마한테 이 차가 이제 곧 본인 차가 될 거라는 둥, 명예 변경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둥, 자랑을 한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경자 아줌마가 며느리한테 그 메시지 캡처본을 보내면서 자기도 차 한 대 사달라고 했다네요. 경자 아줌마 며느리는 그게 진짜냐면서 저에게 물어본 거고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모든 정황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괘씸한 남편놈과 시댁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혼 서류까지 발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그 4873요. 그 차 저랑 제 동생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지금 돌려주시면 법적 조치 안 하겠습니다. 어머나, 그깟 차 하나 가지고 무슨 법이니? 아유 맘대로 해봐. 오늘부터 이 차는 내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더 돌려주고 싶지가 않다. 그래요? 어머님이 돌려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잘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저희 엄마 차 팔았는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절도죄로 잡혀가실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뭐라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 몇 시간 후에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는 곡소리를 내뱉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어머니께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겠어요? 그날 처음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저는 말없이 바로 보험사에 연락했답니다. 차량 분실 신고를 넣었죠. 동시에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도 접속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네시스 차량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허위 매물로 신고까지 했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매물을 발견했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랑 제 동생이 산 우리 엄마 차를 지들 마음대로 팔겠다고 한 것부터가 웃긴 일 아니겠어요? 뇌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사실은 시어머니의 절친 며느님, 경자 아줌마의 며느리가 제게 귀띔해 주었던 거지요. 그분도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사건건 저랑 비교를 하는 경자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차를 가지고 비교를 해대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결정했고 저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기가 막혀. 어떻게 명의자가 떡하니 있는데 지들 마음대로 그걸 팔겠다고? 그게 뭐 차량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제3자한테 넘어가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니 명의자가 나한테 어떻게 대출을 받는다는 거야? 재산금융 같은 데 가면은 등본만 가지고 와도 그런 걸 다 해준다지 뭐야.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정보 얻어온 거 맞죠? 어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네. 세상에, 사람들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언니처럼 못하냐고 탁달을 해대는데 우리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일부러 사이라도 틀어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네. 뭐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거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언니네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곧 들어갈 텐데 이제 차는 뭐 아들한테 넘어지 않겠냐고 원래 사위가 다 챙겨가는 거라고 했다던데요. 아들 딸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걸 왜 사위가 가져가? 정작 사위놈은 요양원비 한 푼을 안 보탰는데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차인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갔어요. 법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무단운전은 물론이고 중고차 매물 등록하면서 제 명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까지 사문서 위조와 절도,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너 정말 신고한 거야? 경찰에서 연락 왔다. 이게 무슨 절도고 사기래니? 가족끼리 이런 고소는 아니지 않니? 아니 차를 왜 팔어?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절도로 뒤집어 써야 하냐고? 왜긴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차 안 팔았으면 차 구경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 작당 모의에서 저 몰래 차 팔아치우려고 했잖아요. 뭐라고? 아이 뭐 증거 있어? 아직 고소장은 안 날라갔나 보죠? 거기에 다 써있는데 어머님이 중고차 사이트에 그거 뭐 담보대출 받아서 넘어가게 올린 이력 그거 다 나와 있던데요? 시어머니는 정말 놀라신 듯 했어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죠. 궁지에 몰리니까 물기라도 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아니, 그래도 네 남편 돈도 들어간 거잖니? 그걸 네가 다 가져가면 되냐? 우리 아들은 그럼 뭐 차만 선물해준 사람 되는 거야? 그 돈이 왜 그 사람 돈이냐고요? 예? 그 돈이요. 우리 엄마가 치매 진단 받고 나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차라서 큰맘 먹고 산 거예요. 저랑 동생이랑 반반 부담했고요. 제 명의고 제 책임이에요. 남편은요 서류상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서 매물 주인은 나라고 제3자가 허위로 차량을 등록했고 현재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는 이미 가계약이 들어간 상태라 환불은 어렵다며 한참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좋으니까 그러면 가계약금이든 뭐든 간에 명의자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달라고요. 서류도 다 제가 작성해야 유효한 거니까요. 그제야 업체 쪽에서도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동생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다시는 그 차를 타실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받아들였고 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줬죠. 그래서 누나가 알아서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올케 역시 저희 시댁에서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저에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본 때 보여주세요라며 힘을 실어줬다니까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 혼자였으면 이 모든 일을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제 편에 서주니까 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야. 당연히 같이 쓰고 같이 해야지. 그런데 그 가치라는 말은 언제나 일방적이었죠. 제 물건은 가족 거, 시댁 물건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남의 것이었어요. 이제는 더는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가족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제 소중한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빼앗기고 제 말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족소해가 되니까요. 결국 그 제네시스는 제가 매도했답니다. 명의자였던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그 대금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쌓아온 증거들을 정리해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형사고소는 무단운전, 차량 명의자 사칭,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은 차량 무단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어졌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서류를 검토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긴 하거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말로 증거는 명백한 편에 속했죠. 차량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보험 역시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운전은 전혀 허락한 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차량을 제 허락도 없이 중고차 사이트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 등록을 했고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었죠.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수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정말 본인을 법정에 세우겠냐며 은근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저는 남편을 싸그리 무시하고 법원을 들락날락하며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법원은 첫 공판에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보험 위반 사실 또한 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판결문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벌금, 그리고 남편에겐 집행유예까지 명령이 내려졌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가족관계라 어떤 처벌이 나올지 저도 좀 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처벌은 잘 내려진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절도와 사기 시도거든요. 경찰은 사건과 관련하여 차량 강제 회수 조치를 진행했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그 차량을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던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제 명의의 차량을 팔려고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제 3금융을 통해서 어떻게든 차를 팔아치우려고 그런 짓을 도모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담보를 잡을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차는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담보로만 잡아줘. 곧 정리될 거야. 아니 정말 그래도 돼? 저 차 뭐 며느리네 차라며. 며느리 재산이 곧 우리 아들 재산이고 우리 아들 재산이 곧 내 재산인 법이지. 아니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몰라? 며느리 주제에 내 말에 무슨 토를 달겠어. 시어머니가 지인에게 그렇게 말한 녹취록이 확보되었고 결국 추가적인 사기 시도 정황으로 조사에 포함되었답니다. 한편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잠깐 쓰신 거다. 그걸로 왜 이혼까지 가느냐고 저를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가정 내 무책임한 태도,
경제적 무기력함, 그리고 시어머니와 공무원 정황 등을 모두 문서화해 두고 있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고 차량 관련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및 가사 재판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 측은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원고는 피고의 모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재산을 탈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벌금, 손해배상금, 그리고 연달아 발생한 소송 비용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때는 주변 지인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손이 크다,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닌다면서 허세를 부리시던 분이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며느리의 차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셈이 되었지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지인들조차 등을 돌렸어요. 동네에서는 차도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창피함에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평생을 체면과 허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기에 그 결과는 아마 벌금보다 더 뼈 아팠을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저는 차라리 렌터카를 빌려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본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숙이셨답니다. 물론 제가 약 올린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반쯤은 그런 의도도 있긴 했고요. 아무튼 제가 그 말을 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가족이 평화롭기를 바랐고 시댁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시어머니와 남편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겠지요. 본인이 그동안 받아 챙긴 것들이나 감사하게 챙기시지 왜 그렇게 욕심을 내셨을까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삼키며 저는 조용히 새로운 삶을 준비했답니다.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저에게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오더니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이대로라면 감옥에 가야 한대.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고 당신도 손해 아니야? 우리가 빨간 줄 가면 당신도 평탄하지 못할걸? 남편이 울먹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어. 단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아이, 그게 그렇게 큰죄라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잠깐 쓰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 가서 어찌 버티겠니? 그러길래 제가 처음부터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셨어야죠. 그걸 왜 욕심을 내서 이 사달을 만드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처벌을 똑바로 받으셔야죠. 제가 뭐 대단한 복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법대로 처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아이, 그래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이었잖아. 아니, 내가 감옥 가면 당신은 뭐 손가락질 안 당할 것 같아? 당하면 어때?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손가락질 당하는 일일걸? 우리 엄마가 치매라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셨다면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알면 그게 얼마나 더 속상해 하셨겠어. 다 잊고 살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푹 숙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그들은 몇 번의 재판, 항소 끝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초범이라 형량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절친이라는 분이 저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가족을 고소하고 배은망덕하다니까 하면서 뒷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의 절친 며느리가 경자 아줌마의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본인도 시집살이하며 참은 세월이 억울하다고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 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세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아주 우습죠. 저도요, 시집살이 당했던 거 전부 다 기억하거든요. 저도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이혼할 거예요.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 어느 며느리가 말 못할 속 한 번쯤 없겠어요. 고생한 며느리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며느리도 속으로 응원해줬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을 바꾸기 위해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니까요. 그 뒤로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정리해 아이들과 함께 지낼 작은 집을 얻었어요.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제 마음이 편안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아들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죠. 혹시라도 이번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우리 엄마 힘들게 한 사람이 아빠든 할머니든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에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와 아이들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참았던 시간만큼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값진 행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답니다. 요즘 저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던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평온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 병동에 계시는데 병동에서는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프로그램도 알차고 선생님들도 무척 따뜻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병동에 들러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찹쌀떡이나 고구마 말랭이, 조청에 찍어 먹는 전병 같은 간식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드린답니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좋아하시는 게 달라져서 요즘은 그걸 맞추는 재미도 쏠쏠해요. 긴 세월 동안 저는 늘 보호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지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단단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퇴직한 이후 한동안은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재단의 회계 자문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제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온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처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일이 곧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누구신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존경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제는 제가 딸인지도 가물가물한지 잘 못 알아보시지만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저를 응원하시나 봐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말인데요. 정말 웃긴 일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간 그 남편놈 말이에요. 제게 구구절절 편지를 써보내더라고요. 정성을 보이면 제가 이혼을 번복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한 통, 2통 처음엔 조용히 무시했는데 편지 내용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감옥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립다. 난 그저 당신을 몰랐던 게 죄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그런 문장이었는데 솔직히 초등학생이 쓰는 사과문보다 못했답니다. 표현은 서툴고 내용은 엉망이고 진심이라기보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얕은 수가 느껴져서 오히려 더 씁쓸했죠.
그럴수록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아들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집안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우리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아빠가 엄마 올렸던 거 진짜 싫었어. 앞으로 누가 엄마 힘들게 하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에 어찌나 가슴이 찡하던지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정작 제가 몰랐던 진짜 울타리는 바로 내 아이들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겠죠. 인생은 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또 저를 좌절하게 만드는 순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잘 버텨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 편이 되어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엄마 힘내라고 손을 꼭 잡아주는 그 한마디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들어오는 창가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간단한 아침 식사, 병동에서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는 순간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주는 노인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짧은 순간들이 제 삶을 가득 채워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요. 이런 저의 내일을 또 한 번 기다리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